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다시사. 박완서 산문집. 일부. 내 생애의 밑줄.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며칠 전 동향의 K화백과 잡담을 나누다가 화제가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로 흘렀다. 갈 수 없는 이북 땅에 고향을 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단 몇 마디라도 고향 이야기를 나눠야 신도 나고 친밀감도 돈독해지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슬퍼지기도 한다. 가서 현장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로지 유년기 추억에 고정된 고향은 당연히 지상의 낙원이다. 이남의 고향을 둔 이들이 개발과 산업화로 고향 산천이 발랑까진 도시가 되거나 흔적도 없이 수몰된 걸 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추억 속에만 있는 고향은 변할 리가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실향민 중에서도 고향을 미화하는데 단연 으뜸가는 사람들이 개성 사람들 아닐까. 산천 자랑, 역사와 풍속 자랑, 음식 자랑 등등. 일단 말만 나오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 하다못해 개성의 부녀자들은 빨래와 청소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자랑거리가 된다. 설마 하니 빨래나 청소를 취미로 했겠는가. 여자들을 부리는 데 있어서 타지방보다 더 혹독했다는 이야기도 되련만 그것까지도 미화하려 든다. 그러나 이번엔 그게 아니라 어릴 적에 어른들한테 야단 맞던 얘기를 하게 됐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K화백이 서울 본토 박이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개성 사람들은 예로부터 걸쭉하고도 상스러운 욕을 잘한다는데 정말 그러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아마 K화백도 나처럼 말끝마다 고향을 미화하는 소리만 하니까 셈이 난 서울 사람이 약을 올려주려고 그런 곤란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뭉쳐 생각하면서도 글쎄 어릴 적에 어른들이나 동무들한테서 들은 욕이 뭐뭐 있더라 생각해 보게 됐다. 길고도 행복했던 어린 날의 추억 중에서 하필이면 욕을 떠올려야 한다는 게 재미없었던지 개성 지방만의 특별한 욕이 생각나지 않다가 K화백이 먼저 무릎을 쳤다. 바로 그거였다.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어른들한테서 야단 맞을 때 쟤는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가 가장 흔한 욕이었다. 아이들끼리도 수 틀리면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하고 놀리곤 했다. 아주 흔한 욕이어서 개성 아이치고 야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울고 불고 했던 생각이 어제인 듯 생생했다. 아기는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고 가르칠 때였다. 성교육 같은 건 전무했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고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허술하게 입고 살 때였지만 배꼽을 내놓는 건 질색이었다. 아이들이 특히 계집애가 아무렇게나 뒹굴다가 낮잠을 잘 때 배꼽이 나와 있으면 어른들은 질색을 하고 배꼽만이라도 가려주었다. 배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기가 나오는 데니까 그러려니 했다. 어른 아이 식구들끼리 배꼽에서 배꼽으로 이어진 연속성과 소속감은 정서적으로 여간 편안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내쫓길 정도로 야단 맞은 것도 아닌데도 뛰쳐나가 굴뚝 모퉁이 같은 데서 청승을 떨곤 했다. 예전엔 서울 시내도 그랬지만 개성에도 시내 도처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문 밖만 나가면 도로를 낀 개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서울선 시내의 크고 작은 하천들을 통틀어 개천이라고 불렀는데
볶게 되기 전의 개천은 늘 냄새나는 구정물이어서 몹시 더럽거나 천한 걸 흔히 개천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다. 주택가를 그물망처럼 흐르는 개울물을 개성 사투리로는 낚갓줄이라고 불렀다. 낚갓줄 물은 산간의 계곡물처럼 맑고 깨끗해서 부녀자들은 그 물에서 빨래나 마전을 하기를 즐겼고 그래 그런지 개성사람 옷은 희기로 유명했다. 낚갓줄이 골목길처럼 도처에 분포돼 있으니 자연히 다리도 많았다. 돌다리, 나무다리, 외나무다리, 흙다리까지 다리도 많고 이름 없는 다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리도 있었다.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의 충절이 핏자국으로 남아있는 선주교와 그런 다리이다. 개성을 송도라고 부를 때부터 그 고장 사람들이 사랑한 다리로는 병부교라는 다리가 있다. 다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예쁜 전설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송도에 현금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처녀가 18살 때 병부교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다리 위를 지나가던 얼굴이 단아하고 의관이 화려한 선비가 처녀를 눈여겨보면서 웃음 짓기도 하고 손짓을 하기도 하는지라 처녀도 마음이 움직였다. 선비가 한참 그러다가 가 버린 줄 알았는데 날이 어두워져 같이 빨래하던 처녀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나타나더니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목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처녀에게 물을 청했다. 처녀가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주니 선비는 반만 마시고 돌려주면서 처녀에게도 마셔보라고 했다. 처녀가 받아 마셔보니 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었다. 기이한 술 기운에 두 사람의 마음이 다 황홀한 중에 사랑에 빠지고 그 처녀가 아기를 배 10달 후에 여아를 낳으니 삼방에도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다. 여아가 자라 황진이라는 명기가 되었다는 게 병부교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거기 비하면 야다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좀 썰렁하다. 송도는 고려의 서울이었고 고려가 멀리 아라비아 상인하고까지 교역하고 그들이 송도 거리를 활보한 흔적들은 고려사에서 엿볼 수 있다. 야다리는 개성에서 서울로 오는 국도를 타려면 그 다리를 거쳐야 하는 개성 시내에서는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다리이다. 다리 밑을 오천이라는 개울이 흐르는데 오천은 사천강의 지류이다. 고려시대엔 서해의 밀물이 사천강을 거쳐 오천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서역에서 오는 상인들의 배가 육지를 거치지 않고 송도까지 올 수 있었다. 고려 태조 때는 거란 왕이 보낸 사신 30명과 낙타 50피를 실은 배가 야다리 아래까지 와서 수교를 청하였다. 고려 태조는 거란이 동족인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을 괘씸하게 여겨 수교를 거절했다. 사신 30명은 귀양을 보내고 낙타 50마리는 야다리에 매 놓은 채 방치해서 종당엔 굶어 죽게 했다. 그 다리에다가 낙타를 매 놓기 전에 다리 이름은 만부교였다고 한다. 낙타가 굶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낙타교 또는 낙교라고 부르다가 낙타를 흔히 약대라고 부르는 속어를 따르다 보니 야다리가 된 거였다. 사신을 꾸짖어 귀양 보낸 건 국가의 위신을 위해 잘한 짓이었다 해도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굶겨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긴 건조하고 광활한 땅에 살던 짐승을 이 비옥하고 아담한 땅에서 기르기도 난감했을 터 다리 이름을 고쳐 부르기까지 한 걸 보면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느껴진다. 야다리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게 썰렁하고도 슬프다. 또 그 고장을 떠날 때 말고는 건널 일이 없는 경계의 다리이다. 왜 수많은 친밀한 다리 다 놔두고 개성 사람들은 하필 개성 아이들을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로 만들었을까? 내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자 K 화백이 아니 그것도 모르느냐고 정말 그것도 모르느냐고 재차 반문하면서 나를 바보 취급했다. 해답은 간단했다. 야다리는 양다리가 아니겠느냐는 거였다. 양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그러고 보니 말이 되는 소리였다. 구형 예찬. 이 나이에도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나는 내가 축구에 열광할 수 있으리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 게임에도 감동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운동 경기를 싫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무심한 편이었다. 오죽 무심했으면 개막식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아무렇지도 않게 놓쳐버렸을까. 나는 몇 년째 명색이 유니세프 친선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니세프 앞으로 개막식 초대권이 몇 장 할당된 모양이었다. 월드컵이 개막되기 한 달도 넘어 전에 그 표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2장 줄 수 없냐고 했더니 몇 장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대학생 손자 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두 놈 다 보낼 수 없으면 한 놈이라도 가라고 하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 처음엔 한 장이라도 받을 생각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서 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기에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 표는 본인 아니면 안 되는 표라고 했다. 나는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표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간단히 포기한 거였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식구들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냐며 마치 몇십억에 당첨된 복권을 모르고 찢어버린 등신 취급을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상암 경기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 그런 소문난 행사라면 떠오르는 건 엄중한 소지품 검사와 지루한 기다림과 교통난과 뙤약볕과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국적인 게 다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친 걸 별로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 축구 맹문이가 개막 경기부터 축구에 푹 빠질 줄이야. 세네갈과 프랑스가 붙은 개막전을 집에서 TV로 보면서 축구 경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공감한 적이 없는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공감 정도가 아니라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세네갈의 검은 선수들에게 매료됐다. 내가 응원할 팀을 미리 정해놓고 보는 것도 초보가 경기를 재미있게 보는 한 방법이었다. 무엇보다도 일품은 그들의 골 세레모니였다. 어떻게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그 기쁨, 그 신명, 그 자유, 그 가벼움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그들 핏줄의 먼 근원으로부터 샘솟는 것처럼 유구해 보였다. 저런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붙었을까? 얼마 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신생 독립국가라던데 인구가 얼마, 국민 소득이 얼마 따위 공식 자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저런 신선한 에너지와 신명을 분출시킨 땅이 어디 붙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붙은 그 나라를 확인했다. 비로소 세네갈이 내 의식 속의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여태까지의 내 골통 속의 세계 지도는 얼마나 단순 무지몽매했던가. 한국이 16강전에서 4강전까지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던 건 세계가 놀랐다는 한국의 축구 실력이 아니라 붉은 악마였다. 어떻게 비더 레즈에 너도 나도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2살배기부터 머리가 허연 늙은이까지 얼씨구 호응을 해
붉은 셔츠를 떨쳐 입고 광장을 찾아 거리로 뛰쳐나갈 수가 있을까? 나처럼 평생을 빨갱이 콤플렉스에 짓눌려 산 세대에게는 붉은색을 단지 역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기쁨의 색일 뿐이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마치 신인류의 등장처럼이나 눈부셨다. 붉은색은 떠오르는 태양도 젊은 피도 노을도 장미도 봉숭아도 취할 수 있는 순수하고 진한 원색일 뿐이라는 태고적부터 있어온 사실이 왜 그렇게 놀랍고 신선했던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대만의 붉은색과의 악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나라가 분단되고 그 후 우리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조선과 남한에서도 좌익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싸잡아 빨갱이라고 불렀다. 북조선에서 반동 분자로 지목되는 게 치명적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빨갱이로 몰리는 게 가장 가혹한 따돌림이었다. 빨간 빛깔이 연상시키는 건 떠오르는 태양도 젊은 피도 노을도 장미도 봉숭아도 아니고 특정 이념이었다. 여북해야 50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이 인민군 점령하에 들었을 때 청장년층은 거의 다 외출을 삼가고 숨어 지냈지만 부득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는 깊숙이 눌러쓴 밀짚 모자에 붉은색 리본을 달고 나갔을까. 붉은 헝겊을 가늘게 오려서 만들 리본을 와이셔츠 단추 구멍에도 매달고 자전거 핸들 앞에도 매달았다. 그들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그렇게 했다. 아마 무서워서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도 빨갱이이다. 혹은 나는 빨갱이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니 잘 좀 봐달라. 대강 이런 의사 표시가 아니었을까. 행인에 대한 검문이 심할 때였다. 빨간 리본의 부피만큼이라도 동질감을 표시해서 그 난세를 살아남으려고 했다. 그렇게 수단껏 비굴하게 살아남은 후엔 행여 빨갱이로 몰릴까봐 먼저 남을 빨갱이로 몰아 선수를 치기도 하고 미운 놈이나 정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빨간 빛깔을 이용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빨간 빛깔에 가위 눌려 살아온 우리 세대는 지구상에서 좌우의 이념 대결이 무의미해지고 남북이 말을 트기 시작한 후에도 빨간 빛깔에 대한 거의 미신적인 피해 의식으로부터 놓여나지 못했다. 우리에게 빨강은 의식의 한 올을 가시처럼 찌르고 잡아당기는 이상한 빛깔이었다. 빛깔 속에 가시나 이념이 들어 있을 리 없건만 오랜 편 가르기와 눈치 보기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헛보이게 했다. 붉은 악마들은 우리 세대의 이런 고질적이고도 황당한 빨간 빛깔과의 악연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그들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고지곳대로 빨간 빛깔을 다만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눈에 잘 띄는 빛깔로 느꼈고 그 색채 효과를 충분히 활용해 역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일체감을 뜨겁게 달구고 기쁨을 만끽했다. 나는 그들이 눈부시게 신기하고 많이 부러웠지만 그들을 따라 하기는 역시 버거웠다. 세네갈 대 프랑스 경기를 통해 축구의 맛을 들이고 나서 한국이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이기자 내 마음속에서도 이병 같은 게 일어났다. 처음으로 꼭 16강에 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기자 도대체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재미로 살았나 싶게 하루하루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 맛이 났다. 집에 오는 손님하고도 축구 이전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었고 용건을 잊을 정도로 그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느슨하거나 사무적인 인간관계에 생기와 탄력이 생겼다. 미국하고 붙는 날 미국한테 지기는 싫다는 마음이 왜 그리도 절절했던지 초반에 선취골을 내주자
우리 선수들의 체력은 뒷심이 딸린다는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옛날 얘기가 되살아나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황선홍 선수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피를 보자 내 본색이 드러났다. 나는 비겁한 데가 있는 인간이다. 더 이상의 혈투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력 투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슬쩍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저렇게까지 해서 꼭 이겨야 될까? 계속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는 붉은 악마도 너무 잔인해 보였다. 우리 선수들에게 가하는 응원의 압박으로부터 나 하나라도 빠져나오고 싶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날따라 혼자 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내 마음대로 딴청을 부릴 수 있었으니까. 급한 원고가 있을 때도 전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 나의 못 말리는 고약한 버릇이다. 그날도 그 버릇이 도져 TV를 끄고 찬장 속에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연방 시계를 보았다. 가장 불필요한 일을 하는 한가한 시간을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이 주름 잡고 있는 것처럼 감정의 혼란과 시간관념의 창란이 왔다. 경기 종료 시간을 몇 분 남겨놓고 이제는 결판이 났겠지 싶어 TV를 켰다. 1대 1이었다. 동점골을 넣는 순간을 못 보다니. 방송국마다 그 순간은 물론이고 전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재방송해 주었기 때문에 못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르고 보는 것하고 알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결과를 알고 봐도 재미가 있었다. 골문은 넓은 것 같지만 공이 뚫고 들어가 그물을 흔들게 할 수 있는 허점은 공의 크기만큼 밖에 열려 있지 않다. 그 허점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돌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허점이 아니다. 공이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절묘한 순간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여태까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날뛰고 뒤엉키던 힘들이 공의 심장부에 동시에 꽂히면서 눈부시게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보가 동시간대로 경기를 볼 때는 골을 터뜨린 선수밖에 안 보이지만 재탕, 삼탕을 볼 때 비로소 골을 만들어낸 힘의 조화가 보이고 그게 재미 이상의 감동을 준다. 우리나라가 4강전까지 가는 동안 6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며 살만 나는 시간이 흘렀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고 정신병원에 환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정신질환 대부분이 우울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때 꾸며낸 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 무렵 이혜인 수녀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한바탕 웃은 생각이 난다. 수녀님의 언니도 수녀님인데 부산의 갈멜 수녀원에 계시다. 나도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창사를 사이에 두고 서만 면회가 가능했다. 그렇게 엄한 갈멜의 규칙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언니 수녀 말고도 몇 분의 수녀님이 창살 너머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쪽 얘기도 들으시고 성가도 들려주셨다. 성가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투명하여 우리는 여러 곡을 청해 들으며 정신의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을 맛보았다. 표정은 또 어쩌면 그렇게 명랑하고 꾸밈없이 자유스러운지 창살하니 우리 쪽이고 수녀님들이 오히려 창살 밖에 광활하고 거침없는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렇게 인상 깊었던 갈멜 수녀원도 속세의 축구 열풍에서만은 자유롭지 못했나 보다. 동네가 온통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들썩거리는 게 갈멜 수녀원 안에까지 들리게 되어 마침내 수녀님들에게도 월드컵 경기 시청이 허락됐다고 한다.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언니 수녀님이 하셨다는 말씀.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건 내가 할 소리였다. 나는 온갖 쾌락이 득식을 거리는 속세에 살건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은 이 나이에 처음 알았다. 경기마다 드라마요 판타지였다. 천재적인 작가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해도 구경꾼의 심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압박하고 옥죄었다가 풀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각본은 어떤 천재의 두뇌에서 나왔다고 해도 예측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축구 경기는 예측 불허한 드라마였다. 그 예측 불허 덕분에 온 국민이 축구 팬이 됐고 축구 팬이 된 이상 한 달 내내 가슴을 울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생동하는 가슴의 박동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다. 우리나라가 마침내 4강에 들게 되는 스페인과의 대전은 처음으로 밖에서 여럿이 어울려 보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집에서 식구들하고 또는 혼자서 보다가 그날은 마침 교회에 있는 보육원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있어 가게 되었는데 축구 경기와 같은 시간대에 잡혀 있는 행사를 뒤로 미루고 행사장에 TV를 설치하고 응원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쳐보는 흥분과 기쁨도 맛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군중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나는 또다시 고질적인 비겁증이 도져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우리 팀이 4강에 들기를 저들처럼 열렬히 바라지는 않는다는 자신에 대한 인식도 내가 참여한 자리를 불편하게 했다. 16강에 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가 8강까지 갔으면 초과 달성인데 4강까지 간다는 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불안했다.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듯 할 때 편안한 게 나라는 인간의 그릇의 한계이다. 또 우리 선수들의 발끝에 국가의 위상이 달린 것처럼 열광하는 애국심의 도가니도 내가 녹아들기엔 온도차가 너무 심했다. 열린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혼자서 책을 읽을 때의 그 자폐적인 고독한 행복을 축구 경기에서도 원했다면 누가 들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될 테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배우는 즐거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차범근의 해설은 나 같은 맹문이가 축구가 뭐라는 걸 눈뜨는데 친절한 길잡이가 되었다. 월드컵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예상대로 투표율은 저조했다. 우리의 정치 무관심, 정치 냉소주의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았지만 나는 그동안처럼 우리 국민이 열정적으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은 전무후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함에 따라 경기마다 뜨는 선수가 생겼고 신화가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의 스타는 히딩크였다. 단시일 내에 우리 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거듭나게 한 그의 비결인 히딩크 어록도 당연히 만인에 회자됐다. 선수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나 인기, 인맥, 청탁 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해 혹독하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강 훈련을 시켰다는 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는 인사권자의 기본 원칙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칙적인 소리에 장님이 눈뜬 것처럼 감동했던 것은 우리 정치에 결여된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의 원칙적인 지당한 말씀은 인기를 노린 것도 누구의 흉내를 낸 것도 아닌 그의 일관된 소신에서 우러난 거였고 행동에 옮겨 써먹은 거였기 때문에 명언으로 들렸다. 소신 있는 단순 정직한 말솜씨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결여된 거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란
소신 같은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데다 눈치껏 인기만 노린 엉터리 발언과 아무리 갈아봤댔자 변하지 않는 누적된 관행인, 어려웠을 때 도와준 가신한테 발목을 잡힌 은혜 갚기식 인사에 얼마나 넌더리가 나고 절망했으면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고용하자는 농담까지 나돌았을까. 히딩크가 승리에 굶주렸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정치가의 페어플레이에 굶주렸었다. 오죽해야 차범근이 호나우두가 결승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 말. 스타는 가만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풍처럼 상대방의 조직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고 경기를 활기 넘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는 찬탄을 빌려다가 우리도 어디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는 한 차곡차곡 누적된 부정과 부패의 관행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내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경기는 우리가 터키하고 붙은 3, 4위 전이었다. 8강에만 들어도 만족이라고 생각했으니 꼭 3위가 되길 바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선수가 얼마나 잘 싸웠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3대1로 지는 건 좀 너무하다 싶었다. 그때 나는 손자하고 보고 있었는데 3대1이 너무 오래 가자 조바심이 나서 자꾸 손자한테 말을 시켰다. 얘야, 제발 3대2로 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3대1로 지면 너무 치욕스러울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한 골만 더 갈망하며 조바심 치던 심정은 누가 뭐래도 애국심이었을 것 같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되는 이 경기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도 기뻤고 양국이 같이 기뻐하며 화해롭게 끝난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우리 국군의 적지 않은 전사자까지 낸 서해 교전 소식은 즐기던 마음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저승의 문을 가를 듯 처절한 유족들의 통곡 소리를 어찌 잊을까. 내가 아들을 잃은 건 88년 서울 올림픽 때였다. 내 아들의 죽음은 나라를 위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팔자소관이었건만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겼을 때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하물며 그들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죽은 전사자들이다. 마침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으니 좀 더 그들을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그만큼 누린 환희에 그늘이 생기는 것만 아쉬워 할 게 아니라 품이 없는 환희는 절제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구촌 축제의 중심이 되어 한바탕 신명나는 잔치를 치른 기억도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 내 생전에 이렇게 피가 끓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맛 나는 경험을 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일지는 모르지만 처음은 아니다. 우리가 신생 독립국가일 때 난 갈래머리 여학생이었고 태극기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 그건 정말이지 거족적인 대사건이었다. 중앙청 앞에서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내가 다니던 숙명여중은 바로 그 근처라 아마 동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거의 깔려 죽을 뻔했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다. 환영대회 현장에 있었건만 키가 모자라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무게차인지 지프인지를 타고 개선하는 서 선수를 나중에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걸 온 국민이 그렇게 기뻐했다. 4.19 때 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총질을 당할 때는 집안에 숨 죽이고 엎드려 있다가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듣고
나서야 거리로 나갔다. 종로 5가 가까이 살 때였는데 나가보니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온 것처럼 전찻길까지 인파로 뒤덮여 전차도 자동차도 못 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암무하거나 따뜻한 몸을 부비며 한없이 걸었다. 젊은 피가 독재를 무너뜨렸다는 승리감과 우리의 민주 역량과 살아있는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알렸다는 자부심으로 얼마나 기고만장했던지,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선 것 같은 우월감으로 우쭐했던 적은 그 밖에도 수없이 많았다. 그렇게 단박 우뚝 섰으면 지금쯤 세계를 굽어보련만 굽어보면 또 뭘 하나. 더불어 손잡고 살면 그만이지. 그러나 매번 우뚝 선 것처럼 느낀 게 착각만은 아닌 것이 각 분야에서 일어난 그런 힘찬 상승작용의 반복을 통해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을 거 아닌가.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도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비슷한 기억을 되풀이하며 어디로 가고 있을 뿐 처음은 없다는 사실 정도이다. 인간의 삶의 궤적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모르지만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사관으로 치면 원일지도 모르겠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듯이 시간도 되풀이하며 어디론가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길에서 공놀이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아마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더할 것이다. 공은 차기만 하면 스스로 생명력이 생긴다. 지구도 신이 찬 공이 아닐까. 지구를 신이 찬 가장 멋진 공 또는 신의 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구인의 오만일 테지만 공이라는 형태를 최초로 만들어낸 이가 즉 신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완벽성 때문이다.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데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 된다. 만인이 중심일 수 있는 조형물은 신의 상상력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축구공만한 지구의를 조만간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야겠다.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 대국도 우리가 3, 4위를 다투는 동안 꼴찌와 안 꼴찌 전을 벌인 작고 착한 나라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 그게 창조의 뜻이고 구형의 미덕이라는 걸 직접 느껴봐야겠다. 공 모양을 평면에 그려넣기 시작한 인간의 지혜 때문에 중심과 변방이 생긴 평면 지도를 보는 것보다 한결 지구촌이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2부 책들의 오솔길. 여기 한데 모은 글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다달이 친절한 책 읽기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글입니다. 그러나 서평도 독후감도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오솔길로 새버린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서 숨 가쁘게 정성으로 끌고 가는 책보다는 도중에 아기자기한 오솔길을 거느리고 있어 쉬엄쉬엄 쉬어갈 수 있는 책에 더 정이 갑니다. 꿈이지만 현실, 진실이지만 거짓인 세계. 존 커널리, 잃어버린 것들의 책. 나이 먹고 기억력이 희미해져 어제 일도 까먹는다 해도 잊지 못할 옛날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다. 엄마한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자란 어린 시절은 나의 일생 중 완벽하게 행복한 시절이었다. 무서운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착한 사람이 이기고 못된 인간은 멸하거나 개과천선하게 돼 있었고 동물이나 식물하고도 교감할 수 있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그래서 엄마의 옛날 이야기는 엄마처럼 안전했지만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아니 내쫓겨야 할 세계이기도 했다.
잃어버린 것들의 책의 주인공 데이빗도 엄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만 엄마는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소녀는 엄마를 안 죽게 하려고 어린이다운 온갖 짓을 다 한다. 소년에게 엄마는 곧 이야기였다. 소년이 잃을까봐 전전긍긍해 한 건 엄마가 아니라 이야기였고 이 세상의 의미였던 것이다. 병들기 전 엄마는 소년에게 말하곤 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읽어줄 때 살아나는 특이한 생명체라고. 읽어주지 않으면 이야기 속 세상이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건너올 수 없다고 속삭이던 엄마가 결국은 죽는다. 소녀는 엄마와 공유하던 이야기의 세계로부터 쫓겨나 추운 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홀로 책을 읽는 고독한 독서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 책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책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이야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오랫동안 이야기로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그 이야기들은 현실 도피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다. 데이빗의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 그 나름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세계를 구분하는 벽은 너무도 얇고 약했고 언젠가부터 그 두 세계가 섞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꼬부라진 남자가 데이빗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꼬부라진 남자는 이름은 없지만 모든 동화 속에 나오는 악역 심술쟁이의 총칭이다. 그러나 그 남자를 거쳐 소녀는 엄마를 잃은 후 새롭게 맞이한 의붓 엄마, 의붓 동생과의 화해에 이르고 동생에게 책임감을 느낄 줄도 아는 어른이 된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냉정한 리얼리즘과 따뜻한 해피엔딩을 함께 만날 수 있고 까마득하게 잊은 줄 안 옛날 이야기, 아름답고 황홀한 온갖 동화의 세계로 초대받는 판타지도 맛볼 수 있다. 요새 들리는 정치 경제 이야기가 하도 어렵고 답답해서였을까. 꽤 두꺼운 이 책을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는 재미를 처음에는 현실 도피적인 쾌감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책을 덮은 후에도 살아나는 온갖 동화들의 메아리를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할 대답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이다지도 답답한 까닭을 알아낸 것처럼 느꼈으니 그건 이야기의 부재, 즉 상상력, 결핍으로 인한 비전의 실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덜 쓸쓸한 법이지. 문태준 시집 그늘의 발달. 좁다란 뒷마당에도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서양에 식당 창문을 햇볕과 낮은 담장 밖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꼭 거기 있어야 할 나무 같아 이사 올 때에도 수종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둔 나무들이다. 관상용이라기보다는 블라인드 역할을 해주던 나무 중에는 산수유 나무도 있었다.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노랑은 추위에 강한지 노란 복수초가 눈 속에 피고 난 다음이었다. 집집마다 꽃나무가 많은 동네지만 인근에서 산수유는 우리 집에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머, 봄인가 봐.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복이라도 베푼 것처럼 으쓱해지곤 했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전해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창문을 가려주던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나는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려버린다. 식당이
내 집 밥상이 거리로 나 앉은 것 같은 기분이 싫어서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태준의 시가 내게로 날아왔다. 새는 날아오네. 산수유 열매 붉은 둘레에. 새는 오늘도 날아와 앉네. 덩그러니. 붉은 밥 한 그릇만 있는 추운 식탁에 고두밥을 먹느냐. 목을 자주 뒤쪽으로 젖히는 새는. 수록작 새. 산수유 노란 꽃도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이 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를 유실수라고 생각한 일이 없으니 얼마나 미안한가. 새가 즐겨 찾는 나무라는 걸 알고부터 나는 창문에 블라인드를 거두고 아침 밥상을 차린다. 집에 데리고 있는 대학생 손녀는 거의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고 덤덤하다.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봉지에 아침 식후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약을 위해 먹는 식사는 처음에는 싫었지만 습관화되니 맛있을 것도 없을 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문태준의 새도 그 시집 중에 여러 편 중 아무렇지도 않은 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가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서 빛을 발하며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요즘 나의 아침상은 새와의 겸상이다. 산수유 붉은 열매를 찾아 날아오는 새들은 참새과 일듯 싶은 작은 새들이다. 때로 날아오는 새도 있고 혼자 외로이 날아오는 새도 있다. 한 마리도 안 날아오는 날도 많다. 입맛이 없는 날은 새가 날아오길 하염없이 기다릴 적도 있다. 기다릴 사람 없는 밥상보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훨씬 덜 쓸쓸하다. 산수유 붉은 열매를 쪼던 새가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순간을 포착하면 나는 진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된장국 한 모금을 떠넣고는 목을 뒤로 젖힌다. 그리고 나를 목매게 하는 건 진밥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의 덕에 터무니없이 무거운 돌대가리와 누추하고 육중한 몸으로 감히 창공의 자유를 꿈꾼 헛된 욕망이라는 걸 깨닫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시가 와서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니 나 같은 속물도 철학을 하게 만든다. 시의 힘이여 위대하도다. 증손자 볼 나이. 난 지금도 엄마가 필요해.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몸을 태아처럼 잡고 불쌍하게 오그리고 엄마, 엄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서럽고도 서럽게 엄마를 찾아 훌쩍인다면 누가 믿을까? 우리 엄마는 딸이 손자를 5이나 볼 때까지 장수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늙은 딸은 엄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엄마 대신 어머니로 부르는 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동무들 중에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제 엄마는 의붓엄마인가 봐 하고 동정할 정도였다.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내 시름에 겨워 엄마,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 끝도 없이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오그렸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겐 젖줄이다.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도 엄마가 붙은 제목이 반가워 받자마자 읽기 시작해서 마치 잠 안 오는 밤 엄마를 부르듯이 성마르게 읽다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우리 엄마와 신경숙의 엄마를
구별 못하게 되었다. 책에 나오는 대로라면 신경숙의 엄마는 1938년생이니 나보다도 훨씬 어리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 계신다면 100세가 넘었을 우리 엄마하고 그의 엄마를 헷갈리고 있었다. 아마 사라져가는 농경시대의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이기도 하고 옛날 엄마 노릇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엄마도 뒤주에 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반평생을 보냈고 자식들이 밥 먹고 살만해진 후에도 자식들에 대한 안부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났다. 밥은 잘 먹는 개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감기가 들었다고?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예로부터 감기는 밥상 밑으로 도망친다고 했어. 애들 도시락 5이나 싸주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빵 같은 거 사 먹게 하지 마라. 밥이 보약이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엄마의 밥타령의 앞거는 내 신랑감을 처음 보고 하신 말씀. 제 식구 밥은 안 굶기게 생겼더라가 아닐까. 옛날 엄마들에게 밥은 곧 생명이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 엄마가 됨으로써 남의 자식도 다시 보게 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나고 십시일반의 정신도 우러났을 것이다. 십시일반으로 버텨온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가난까지도 그립다. 실종된 신경숙의 엄마를 줄곧 우리 엄마하고 동일시하고 읽다가 그 엄마가 이 세상 어디선가 마지막 정신을 놓기 전에 남긴 독배.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나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네. 엄마는 웃지 않네. 울지도 않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르러 마침내 우리 엄마가 아닌 나하고 하나가 된다. 나야말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죽지도 못할 것 같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니까. 사람을 부르고 동행을 부추기는 제주도 흙길. 서명숙 놀멍쉬멍 걸으멍 제주 걷기 여행. 제주 토박이를 허물없는 친구로 두고 있는 덕에 그 섬에 자주 가는 편이다.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는데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이라는 사진 박물관이다. 김영갑이란 사진 작가는 제주도에 안 가봤으면 몰랐을,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이다. 그렇다고 그가 제주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충청도 사람이 제주도에 반해 제주의 수많은 오름, 들풀과 나무들, 구름과 바람을 찍다가 루게릭병에 걸려 제주도의 한 줌 흙을 보탠 사람이다. 그가 찍은 모든 사진들에서는 바람이 느껴진다. 거칠고 변덕스러운 바람이 하늘의 구름과 평범한 소나무와 들판의 풀들로 하여금 그를 전율케 하는 존재의 절정을 보여주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제주의 혹독한 자연 속에 매복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순간 포착을 위해선 짐승처럼 날렵해야 할 사진 작가에게 근육이 굳어지는 루게릭 병이라니. 운명의 신에 무자비함에 항거하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찾는 이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사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가 피사체와 더불어 맛보았을 생명의 절정감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다.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 걷기 여행이란 어려운 이름의 책이 눈에 띄자 들춰보기도 전에 반갑기부터 했던 것은 아마도 김영갑으로부터 올마붙은 제주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 서명숙을 비롯해 몇몇 맹렬 여성들이 놀다가 쉬다가 걷다가 하는 사이에 제주를 일주할 수 있는 길을 낸 이야기이다. 어디다 길을 낸다면 나는 겁부터 나는 사람이다. 기계가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산에 굴을 뚫거나
들판에 우아한 곡선을 펴서 직선으로 만들고 매끈하고 단단하게 포장해서 차들 저희끼리만 쌩쌩 다니게 만들어 놓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길은 철저하게 기계를 위한 길이지 인간을 위한 길은 아니다. 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짐승같이 무모하지 않고서는 가로지르지도 못한다. 서명숙과 그의 친구들이 제주에 낸 길은 그런 폭력적인 길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동행을 부추기는 평화적이고 자유롭고 다정한 길이다. 김영갑의 사진 속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그럴 수 있다고 손짓하는 길이다. 제주의 수많은 오름과 오름 사이를 잇는 길이요. 제주에만 남아있는 원시와 문명이 남긴 명소를 잇는 길이요.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육지와 바다를 연모하는 사이로 만드는 길이요. 마을도 농토도 다치지 않고 비켜가고 돌아가는 느려터진 길이다. 그리고 보나마나 흙길일 것이다. 사람이 흙을 밟는다는 게 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책에는 그 신뢰도 간간히 삽입돼 있다. 도시에서 흙을 밟고 걷는 일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나는 흙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흙이 그리워 불편한 교통을 무릅쓰고 서울을 벗어났지만 손바닥만한 마당 외에는 집에서 버스 타러 동구 밖까지 나가는 동안도 흙을 밟을 일은 없다. 꼬불꼬불한 흙길, 놀다가 쉬다가 걸을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길의 유혹. 저자는 제주를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그 아름다움이 각인된 원체험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김영갑의 제주는 예술가다운 감수성으로 발견한 제주일 것이다. 그 두 사람이 제주도로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것이 흥미롭다. 지도 밖의 땅. 그들은 왜 봉천으로 갔는가? 김연수, 밤은 노래한다. 어릴 적 방학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그것 때문에 서울에 정 붙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슴 설레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말기로 접어들면서 기차표 구하기도 기차 타기도 쉽지 않았다. 어렵게 표를 구했다고 해도 좌석표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시절이라 자리에 앉아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개찰에서 뛰는 게 수였다. 개찰 시간 전부터 늘어선 줄이 역사 밖까지 뻗어 있고 새치기와 새치기 하려는 사람들로 앞쪽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다. 경의선 줄 옆은 봉천행, 지금의 심양으로 가는 줄이었다. 그 줄은 특이했다. 이불보따리, 고리짝, 누덕누덕 기운 괴나리 보침, 더러운 아이들, 등으로 그닥 풍족지 못한 시대였지만 유난히 남루해 보였고 간간히 섞여 있는 가죽 가방만 달랑든 양복쟁이가 어린 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기차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라 기다리다 지친 대가족이 양회 바닥에 배 보자기를 펴놓고 노란 조밥을 손으로 뭉쳐 먹는 모습은 가죽 가방과 함께 혐오감과 공포감을 자아냈다. 봉천은 조선 땅에는 없는 지도박 땅이었다. 만주 땅에 대한 지식은 겨울에 한 데서 오줌을 누면 오줌발이 땅에 닿기 전에 얼어붙는 땅. 그 동토를 말달리는 비적이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끔찍한 무법천지였다. 저들은 왜 그 땅으로 가려는 걸까? 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 줄에 섞일 것 같은 무서움증과 그 줄에 슬쩍 끼어들어 지도 밖의 땅을 밟아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엄마 치맛꼬리를 더욱 열심히 부여잡았다. 1990년대 초 북경을 거쳐 심양, 영길, 도문, 백두산 등 일제 때 만주라 부르던 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다. 그때 영길에서 조선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 이미
자본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한 그들에게서 조상의 한이나 기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어랑족의 조선족 농가에 들러 한 끼 점심을 부탁한 적이 있다. 한족 농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초가집에 함경도식 부엌에서 연로한 노파 한 분이 따뜻한 점심을 지어주었다. 가족이 다 출타한 안방벽에는 달력종이 뒷면에 각야 거겨부터 하야 허혀까지 14줄을 써 붙여놓은 게 인상적이었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했다. 조국은 뭐고 모국어는 뭔가. 가슴이 짠하면서도 분노인지 비애인지 모를 감정이 치받쳤다. 김현수의 장편 밤은 노래한다는 1932년 동만주에서 벌어진 소위 민생단 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실록처럼 읽힌다.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 거기 빛을 들이댄 작가의 꼼꼼한 취재와 용기와 열정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왜 이런 어려운 일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을까? 세상을 바꿔보려는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왜 아직도 계속되는 걸까? 애국이 뭐기에 인간애 없이 조국을 사랑한다고 날칠 수 있단 말인가? 어둠을 걷어내는 건 빛이고 빛은 알밀터. 역사 소설은 경험자가 쓰는 게 아니라 훗날 누군가에 의해 상상됨으로써 쓰일 것이다. 상상하려면 사랑해야 한다. 작가가 기울인 노고 속엔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도처에서 느껴진다. 돈만 아는 세상. 괴짜 기인들을 만나다.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미쳐야 미친다를 처음 읽고 우리가 흔히 실학자로 부르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내밀한 사생활과 신분을 초월한 우정, 광기와 열정, 요새 말로 하면 마니아의 세계에 대해 깊이 매료된 적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때가 있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후에 나온 같은 저자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을 읽으면서 이 저자야말로 그 시대를 제멋대로 살다간 기인 괴짜들에게 미쳐서 국내외 멀고 가까운 데를 가리지 않고 발로 쫓아다니면서 시간의 먼지 속에 묻힌 그들의 자취를 찾아내서 온전히 복원해 마침내 이 한 권의 책에 이르렀구나 하며 그의 광기 어린 열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10여 년간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등에 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문화 현상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격정과 열망이 이들글 저변에 이글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시야를 좀 더 넓혀 18세기 문화 전반에 대해 천착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노라고 이 책을 묶은 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내가 그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묶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책이 18세기 문화 변동기의 문화 현상을 다룬 13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자가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이라면 이미 학술지나 학계에 발표한 것일 테니 읽기에 어려울 것 같은 선입관을 갖게 되나 그렇지 않다. 그의 전작 미쳐야 미친다와 겹치는 부분도 덜어 있지만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으며 새롭게 발굴한 자료까지 보탰다. 남이 하는 것을 흉내 내거나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당시 지식인과 기인, 전문가들의 독창적인 생각, 그들의 수집벽과 정리벽, 기록벽, 꽃처럼 사소한 것에까지 미친 애호벽, 그리고 당시 체제의 검열에 걸린 발랄하고 사실적인 문장 등에서 그는 근대의 에너지를 읽어낸다. 불행하게도 정조의 승하와 동시에 18세기는 막을 내리고 기인들뿐 아니라
독학으로 수학, 기하학, 천체 물리학에 통달하여 천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등용되었던 천재까지 영락하여 거의 굶어 죽게 되는 비극을 맞는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일에 최고로 잘 살 뿐 아니라 지구상의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동안 한눈 한 번 안 팔고 오로지 돈만을 신봉해 온 결과다. 잘 살 것만 한 치 앞이 안 보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초라해지는 건 무슨 까닭일인가. 선택의 여지 없이 자본주의를 신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분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조 시대의 문예 부흥기가 순조롭게 좋은 정치를 만나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주권을 유지해 왔더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도 안 겪었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 따위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 분단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얼마나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과거에다가 만약을 붙여 가정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은 없는 줄 아나. 이 돈만 아는 세상을 살기가 하도 편치 못하여 해보는 소리이다.